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가장 궁금한 뉴스 다루는 프레스룸 라이브 구경호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 제법 매서운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곳이 많은데 자, 언제까지 이렇게 추운 건지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소영 기상 컬럼니스트 나오셨는데요. 자, 3월 중순이 넘었는데 벌써 영하 2도 꽃샘추위가 이제 때문에 아침에 파카 다시 꺼내 입었다 이런 분들도 주위에 좀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맘때쯤이 되면은 이제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은 산간 지역들, 그리고 내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도 한 2도를 웃도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네. 영하의 주의가 좀 낯설기는 했을 겁니다. 사실상 어제 낮부터 찬 공기가 이제 접근하면서 기온이 낮게 떨어졌는데요.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 영하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산간 지역은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진 곳이 네. 있고 내륙 지역, 영도,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살짝 웃돌기는 했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한 3, 4도 정도 끌어내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분 지역 영하 5도 정도의 찬 공기의 영향으로 체감 추위, 산간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밤사이 강원도 지역으로는 좀 눈도 많이 내려 쌓인 상황인데요. 지금은 눈구름이 거의 다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거나 경상북도 동해안층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오늘 낮까지 경상북도 지역 일부 산간 지역에 1cm 추가적으로 내리고 나면은 오늘 낮 동안에는 잠시 소강 상태에 좀 접어들 것으로 보이고 네. 대설특보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바람이 더 불어서 좀 체감 온도가 더 떨어진 게 아닌가 좀 싶기도 한데 일단 꽃샘추위가 뭐 매년 오는 거긴 한데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추워진 겁니까? 그렇죠. 이제 이맘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제일 계절이 불안정한 계절입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찬 공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중심이 되는 공기가 있고 여름에는 해상에 이제 더위와 습한 날씨를 가져다주는 중심의 이제 공기가 있는데 네. 특히 이제 3월과 4월, 5월 봄 중에서 3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찬 공기가 지배할 때도 있고 남쪽에 따뜻한 공기가 지배할 때가 있어서 이 두 공기의 그런 싸움으로 인해서 바람도 좀 강하게 불고 날씨의 기온 변화가 좀 가장 큰데요. 아무래도 이제 찬 공기가 확장을 하다 보니까 기온이 낮게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제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동안의 날씨는 또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어. 지금 대설특보가 해제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오늘 밤부터는 이제는 북극발 한파. 북극에서 유발한 그런 상공에 네. 한 영하 40도 아래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서해상까지 거의 수직 낙하하듯이 영하 떨어지거든요. 40도 상공에서. 그러면은 예. 이제 상하 간의 그런 대기 불안정이 굉장히 커지면서 예. 우리나라 중심부로 강한 저기압, 보통 이제 극저기압이라고 해서 기상청에서도 가장 불안정한 상태로 인해서 기상을 초래하는, 재해를 초래하는 거의 5손가락에 꼽는 정도의 그런 기상 상황이 나타나는 극저기압이 오늘 늦은 밤에 이제 우리나라로 유입이 돼서 내일 낮 동안에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추위가 좀 심한 추위가 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각되는데 일단은 강원 지역에는 일단 많은 눈이 내리고 있고 대설경보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언제쯤 해소가 됩니까? 일단 지금 강원도 지역에 내린 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금요일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저기압이 지나갔습니다. 그 저기압이 일본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과정 안에서 동풍을 유발시켜서 동해안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렸고요. 예. 그러니까 그 눈이 내리는 이제 강수 현상은 좀 일단락이 됐는데 오늘 늦은 밤부터 또 다른 저기압이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오늘 늦은 밤에는 이제 수도권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눈이 시작이 됩니다. 어. 그래서 중부지방을 통과하고 남부지방까지 폭넓게 이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보면 늦은 밤부터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우량을 살펴보면 지금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겨울 동안에 내려서 눈이 녹지 않은 지역. 그리고 지난 밤에 추가적으로 30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여서 많은 곳은 90cm의 눈이 내려 쌓여 있는 곳이 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보시는 것지만 강원 지역에서는 최대 30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도 3에서 10cm, 그리고 남부 내륙 지역 같은 경우에도 3에서 8cm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눈의 양도 양이지만 굉장히 요란스럽게 지나기 때문에 오. 좀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봄에 축제도 굉장히 많은데 이 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또 이 바람까지 불다고 하죠. 태풍급 강풍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좀 봄에 준비됐던 축제들도 많이 취소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3월 중순 지나고 나서 이제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꽃망울이 터뜨리는 시기이기 예. 때문에 봄 축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지자체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맘때에 제주 들불 축제라고 해서 굉장히 이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입니다. 지난 네. 14일 날 이제 개막을 했는데 그 사이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람 같은 경우에는 기온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강하게 발생을 하는데 사실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에는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를 정도로 포근했다가 맞습니다. 이제는 이제 찬 공기가 들어오는 그 대립하는 불안정한 요소로 인해서 굉장히 강풍이 불고 있는데 지금은 좀 서쪽 지역부터 강풍 상황들이 좀 나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안과 특히 제주도는 섬 지역이기 때문에 바람을 막아줄 만한 데가 없거든요. 지금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최대 풍속이 거의 시속으로 환산했을 때 90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고 있고 그 밖에 해안 지역으로도 시속으로 환산했을 때는 50에서 70km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강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야외에서 진행하는 축제를 좀 진행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지자체와 소방, 기상청, 경찰들과 같은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지난 이제 15일 오전이었죠. 아무래도 정상적인 축제 운영은 좀 힘들겠다. 왜냐하면 행사를 운영하는 데도 있어서 강풍으로 인해서 의자가 날아가고 하는 여러 가지 피해 상황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네. 과감하게 행사 이틀날 행사를 좀 취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그렇군요. 했습니다. 어쨌든 뭐 내일부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이 강한 눈과 좀 비가 쏟아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전면부에서 이제 비구름이 유입이 될 때는 보통은 저기압 전면부에서는 강하게 비구름을 발달시키는 좀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좀 유입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공기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밤에 이제 눈이 시작이 될 텐데요. 저기압의 중심부가 빠르게 내륙 깊숙하게 들어오면서 밤사이 동안 거의 대부분 많은 지역에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 오전 출근길에도 눈이 내리는 지역이 굉장히 많겠고 그리고 저기압이 우리나라 중심부에 다가오게 되면 그 후면으로는 또 성격이 다른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게 되면은 이 불안정이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바람도 굉장히 강하게 불겠고요. 그리고 눈이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고 1cm 이상의 직경이 큰 우박도 떨어지고 일부 해안에서는 용오름 현상까지 관측이 돼서 해상에서는 선박이 전복될 가능성도 높으니까 해안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기상청에서도 각별히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외출 준비하셨던 분들한테 좀 날벼락 같은 지금 어떤 기상 상황일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 평년 기온 언제 다시 따뜻해지는 겁니까? 그래도 수요일까지는 좀 근데 물론 이제 상층에 영하 40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내려오기는 했지만 뭐 직접적인 영향 때문에 뭐 한파다 강추위라고 하는 정도의 표현의 추위는 아니고 오늘 정도의 날씨가 그래도 목요일 아침까지는 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목요일에는 낮에 기온이 아주 빠르게 오릅니다.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빠르게 유입이 되면서 많은 지역에서 15도에서 2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면서 완연한 봄을 느낄 수는 있는데요. 기온이 높게 올라가는 동시에 또 대기질이 나빠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좀 이런 기온 변화와 대기 정보까지 좀 잘 두루두루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외출하시려면 일단 단단히 준비하셔야겠다. 건강도 위해야겠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서 정치권에선 승복 이게 어제 오늘 화두입니다. 그만큼 선고가 임박했다 이런 분위기였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조금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국회로 가서 이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호정 기자. 먼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승복이 당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죠. 예,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진정한 승복 의사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예,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오늘 오전 회의에서 민주당의 승복 메시지를 촉구했습니다. 예, 탄핵안이 중대한 하자로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탄핵안을 추진한 정당과 의원에 대한 민영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의 탄핵 남발 책임론을 강조한 겁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극심한 국론 분열이 예상되자 이 선고 전 여야가 공동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는데요. 여기에 권 원내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형식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은 공동 회견에 대한 답을 내놨습니까?
아직 공동 회견이나 어떤 메시지에 대한 즉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승복과 관련해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할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헌재 판단에 승복한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하는 게 맞다며 여당의 승복 선언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당의 승복 선언에 대해 불복을 선동하면서 승복을 선언하는 거짓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헌재 판결 승복을 두고 여야 간 정쟁이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여야 원내대표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결과에 승복하겠다. 당연한 이만을 두고도 좀 싸우는 모양새인데 방금 전 여야의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고 이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절친 문영배 등이나 어떤 루트를 통해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의견을 전달받아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도 사법부 법관 그만두고 본인에 대한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뜻부터 온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동안 헌재 재판관 인신공격과 헌재를 겁박한 행위에 대해 우선 사과하고 최상목 부총리에게도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하십시오. 헌정질서 유린에 앞장선 국힘당의 국회의원들도 징계하십시오.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과 서촌호, 윤상현 의원을 제명하고 극우 집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징계하길 바랍니다. 네, 어제부터 이 승복 관련해서 서로 약속해라. 진정성 있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좀 양당이 서로 공방을 보면서 싸우고 있는 모양새인데, 자, 김철원 교수님, 뭐 서로 못 믿겠다. 승복 얘기를 했는데 못 믿겠다. 서로 이러고 있는 이런 모양새예요? 일단 뭐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요, 그 탄핵에 대한 그 반대 당론하고 약간 그 승복 메시지를 내는 건 조금 구분해서 봐줘야 되거든요. 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보면 여전히 탄핵 반대하는 것이 당론입니다. 당론이기 때문에 지금 뭐 대다수의 어떤 국회의원들이 어떤 보수광장 집회에 나가서 반대 입장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네. 특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더욱더 탄핵 반대에 대한 입장이 더욱더 뭉치고 있고 강해지고 있는 건 맞는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뭐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약간의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만약에 어떤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는 네. 국민의힘의 어떤 이미지가 계엄정당 그리고 탄핵정당이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 속에서 조기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 국민의힘의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부 입장에서는 약간의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어떤 탄핵 선고가 내려진 이후에 승복 메시지를 내는 거는 좀 별개의 사안으로 보거든요. 어쨌든 지금 탄핵 찬성, 반대 이렇게 광장의 민심, 특히 국민의 민심이 갈라진 상태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용을 하겠다, 승복하겠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제가 볼 때는 이 선언이라고 보고 네.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먼저 낸 이유는 어떤 탄핵 기각에 대한 좀 자신감이 저는 반영돼 있다고 보이거든요. 아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고 난 이후에 보면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의 어떤 심판 과정도 굉장히 절차적인 하자가 많다. 그렇다면 아마 지금 계속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의 어떤 평의가 늦어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네. 탄핵 기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탄핵 승복 메시지를 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럼 민주당 압박하는 효과도 있고요. 특히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재명 대표와의 차별화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절대 어떤 탄핵에 대한 이 승복 메시지를 낼 수 없을 거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 몰아치 어떤 정치적 후폭풍, 특히 이번에 구속 취소되는 상황에서 보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에만 몰두하고 있었고 어떤 탄핵 과정에서는 전혀 못하고 있었다는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탄핵 선고에 대해서 승복하겠다고 했을 경우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거기에 대한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결국은 탄핵에 대한 어떤 선거에 대한 어떤 승부 메시지를 내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의힘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서 어떤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첫 질문부터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자, 서재원 부위원장께 한번 반론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는 승부 메시지 공식적으로 뭐 안 낼 거다 이런 견해를 밝혀주셨는데 또 하나 서재원 부위원장님,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승부 메시지를 낸 게 자신감이 있어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저는 자신감보다는요, 탄핵 이후에 본인이 이제 어쨌든 이제 그 당을 이끌어가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생각하고요. 이재명 당대표는 이미 방송에서도 그리고 그전에도 당연히 헌재의 결과는 당연히 승복해 왔고 승복할 수밖에 없다. 그 당연한 거다 말씀드리고 저도 거꾸로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그런 나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민주당 저를 포함해서 그런 헌재에 승복하지 않나요? 그는 이재명 당대표의 개인 또 물론 당대표겠지만 여야의 모든 협의가 돼야 되고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 권성동 대표는 지금 그 헌재에 대해서 승복하자고 하는데 지금 80여 명의 국회의원들은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각하를 지금 타는 요청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가 자작극으로 테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불법성을 더 강조하면서 공격적인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께서도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말보다는 행동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도 헌재가 이미 위헌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신속하게 임명을 하라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헌재에서의 그 결과를 부정하고 특히 이제 그 최상목 대행에게는 임명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명령 아닌 명령을 해서 이제 그 대행께서도 국민의 법이 아닌 국민의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임명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진정성을 보여주면 합의하겠다. 물론 당연한 거지만 합의하겠다라는 그런 논리죠.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지만 방송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도 공식적으로 봐야 된다. 당연한 이런 겁니다. 입장이신 내일 화요일인데 왜 네. 화요일인지 합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인 알겠습니다. 거죠. 어쨌든 이 승복 메시지 두고 여야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전에는 냈었다 하는 것이죠. 이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윤정 기자, 그때는 서로 승복 합의를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한 달 전 여야 4당은 이 승복 메시지를 합의해서 냈습니다. 헌재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사실 이 법안 처리에 국회가 제대로 일하는 그런 국회가 꼭 돼야 되겠다. 그 헌재 판결 나오면 승복하기로 했다. 그거는 그냥 구두로 합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따로 이제 구두로만 합의하신 건가요? 네, 또 탄핵 심판 하루 전에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중진 의원들이 회동을 해서 결과에 승복하자 이런 합의를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헌재 탄핵 심판 결정 이후 결과에 관계없이 촛불 집회에 나서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여야가 서로 이 비난 발언만 쏟아내는 상황이어서 지금의 모습과 정말 상반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김철은 교수님, 일단은 뭐 주말 서울 도심 곳곳 보면은 정말 국론이 분열되고 양쪽에서 뭐 엄청나게 서로 주장을 펼치면서 위험한 상황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야가 일단 공동 메시지, 뭐 승복 합의를 한다든지 내야 이런 게 조금 결과가 나왔을 때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서로 승복하는 국민들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어떤 탄핵 선고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못 낼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광장의 민심에서 볼 때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는요. 자세히 보시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기 대선이 전국으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어떤 국민적인 혼란이 있더라도 조기 대선이라는 그 어떤 선거 국면 속에서 거의 흡수돼 버리는데 만약에 탄핵 기각되면 이재명 대표는 자꾸 승복하겠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그 어떤 것들이 법적으로 불복하는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왜냐하면 탄핵이 기각됐다는 거는 결국은 어떤 탄핵 사태 아니면 그 앞에 비상계엄을 일으켰던 줄 탄핵의 사태를 멈춰야 되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탄핵이 기각되면 바로 최상목 어떤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시도할 거거든요. 또 윤석열 대통령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탄핵을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아마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도 아마 이번에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어떤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도 아마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어떤 탄핵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법적인 수단을 이용한 불복 사태가 일어날 게 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탄핵에 어떤 선고 결과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는 앞으로 만약에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사례들이 그러한 탄핵 사태들이 연이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러한 구체적인 어떤 대국민 약속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의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고 야권의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 그러한 형태로 만약에 불복하는 사태를 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야당 지도자로서의 어떤 리더십을 그대로 송두리째 붕괴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탄핵 선거 관련해서 민심이 갈라진 부분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고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건 이재명 대표다. 이재명 대표가 자꾸 애둘러서 어떤 승복하지 않고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줄탄핵, 어떤 보복성 탄핵은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저는 이게 이 탄핵 선고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는 거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소장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탄핵 선고와 별개로 저희가 헌재에 대해서 부정한 역사가 한 번도 없습니다. 국민의힘과 달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각이든 각하든 인용이든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왜 우리 민주당이 지금 이 시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느닷없이 승복 이야기를 하냐. 네. 저는 이거는 불복을 계속 주장해 온 상태에서 갑자기 승복 얘기하니 이에 대해서는 언행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고 하자. 이런 행동이라는 이야기죠.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럼 말씀드렸죠. 마은혁 임명관의 재판에 대해서 위헌 판결했으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공수처 수사도 불법이랍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국적으로 현수막이 탄핵 기각 혹은 탄핵 각하해야 된다. 불법 앞에. 그 불법이라고 딱지를 찍어놓고 우리는 승복하겠다고 한다니 이게 언행 불일치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사실은 여야 대표가 승복하는 게 사실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국민들이 다 승복해야 된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행위의 당사자 뒤에 나오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승복해라 메시지를 그리고 사죄하라는 그 메시지를 여당이라면 먼저 내게 지시해야죠. 왜 우리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자꾸 요구를 하냐는 것이죠. 저는. 네. 하나 더 여쭤보면 네. 이제 승복이라는 것이 선고 뒤에 나올 것에 대한 승복인데 선행돼야 할 것들이 먼저 많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진정성을 떠나서 지금까지 한 행동의 자체에 대해서 사과 자체를 하지 않고 또 탄핵이 민주당이 29번 했기 때문에 그게 또 영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자꾸 승복하라고 말씀하시니 먼저 사죄가 먼저 말씀이다. 그리고 탄핵은 탄핵에 대해서 과한 거는 비판하지만 우리 민주당이 잘못했으면 책임을 묻는 과정이 29번이 아니고 290번이라 하더라도 이 내란 행위는 정당성은 절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말씀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승복 공방을 두고 여당의 잠룡이죠.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떤 의견 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도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가 갖춰진 나라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정 기자. 일단은 뭐 한동훈 전 대표는 당연히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인데 한동훈 전 대표 말고 여당의 다른 인사들도 승복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어요. 네, 다른 대권 주자들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SNS를 통해서 여야 지도부가 초당적인 승복 메시지를 발표해야 한다 이렇게 글을 올렸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유승민 의원 등도 앞서서 헌재 결론에 승복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연달아서 냈습니다. 네, 김철현 교수님. 일단은 잠룡들이 계속 승복시 내야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조기 대선이 성사될 시에 나올 시에 여기에 좀 기대하는 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뭐 공교롭긴 하지만 어쨌든 뭐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시장, 안철수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다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이 탄핵 인용될 가능성이 높고 아마 조기 대선이 전국으로 빠르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어떤 통합 메시지를 내는 걸로 보이거든요. 결국 승복 메시지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 통합 메시지라고 봐야 네.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탄핵 찬성, 탄핵 반대로 나누어져서 어쨌든 이 국민 여론이 계속 분열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승복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 통합을 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이 네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되면 아마 새로운 대선에서의 화두는
국민 통합하고 어차피 또 경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네 번이 선제적으로 먼저 국민 통합의 메시지, 어떤 승부의 메시지,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 책 출간하는 거 보면 네. 이제는 성장이다 해서 하나 더 곁들여서 경제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조기 대선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정 기자, 일단은 서재원 부위원장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윤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승복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변호인단에서 일단 승복하겠다는 말을 과거에 좀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 기자들의 질문에 승복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거든요. 이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그럼 이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될 경우에는 그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입니다. 네, 석동현 변호사는 당연히 승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직접 이 승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면 이 선고 결과에 따라서 어떤 국가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여권 일각에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승복 메시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응할지 관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 머물면서 이 내란 수사 대응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여가 시간에는 주로 독서나 산책을 하면서 헌재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리겠다 이런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서재원 부위원장님 다시 돌아왔는데 네. 윤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하는지 그렇다면 좀 언제 내야 하는지 혹은 이재명 대표도 사실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대리인단이 했기 때문에 이걸로 된 건지 생각 궁금합니다. 그렇죠. 대리인단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본인이 비상계엄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제 100일 지났는데 100일 동안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민생 파탄 나죠. 주가 폭락하죠. 그러나 본인은 아직도 조작된다는 거예요. 반국가 세력, 즉 민주당이 주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승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비상계엄 12월 3일 본인이 계속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그 행위 자체로 해서 대한민국 현재와 미래를 굉장히 어둡게 했던 그 부분에서 사죄를 먼저 하고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헌재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내려주면 거기서 승복하고 형사재판에 임하겠다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구속 취소 이후에 뭐 산책도 하고 책도 한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디지털 정치, 즉 전화 정치를 많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제 전화를 받은 의원들께서 더 이제 공격적이고 더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헌재 판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불법적인 그 요소를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지금이라도 정말 죄송하다 그리고 당연히 승복한다 그리고 이후에는 정말 그 서부지방 법원의 소요 사태와 같은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네, 제가 김 교수님 생각 좀 궁금한데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어땠죠? 그때는 따로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네.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탄핵 기각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용되고 난 다음에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고 바로 아마 조대선 국면으로 갔기 때문에 네. 아마 그때는 메시지를 내지 않았고요.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선고에 대해서 수용을 하려면 승복을 하려면 저는 그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어떤 걸까요?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단심제입니다. 딱 한 번으로 국민이 선출하고 임기 5년이 보장된 대통령이 파면되는 절차가 되는 네.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는 1심에서 잘못된 결정이 재심이나 아니면 상고심에서 바로잡을 기회가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승복이 되려면 절차적인 논란성도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적법성도 갖춰져야 되거든요. 저는 비상계엄이 만약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상황에서 탄핵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도 굉장히 합법적이고 합헌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논란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자진해서 승복하라는 그 요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대통령이 파면되기 때문에 그 파면이라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런 것들이 강제적으로 승복하게 되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것이 단심제이기 때문에 네. 어떤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승복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그 환경은
헌법재판소에서 맡아줘야 되고 그것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여당을 겨냥한 법안을 발의해서 논란이 좀 일고 있죠. 보면은 이제 대통령 탄핵된 소속정당 해산 심판 법안 발의 이 얘기인데 윤정 기자, 일단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최근 낸 이 정당법 개정안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앞서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내란 외환죄로 파면이 되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대통령 소속 정당을 이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에 붙이고 또 정당 해산 전이라도 해당 정당은 제일 먼저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다면 이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하는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국민의힘은 후보를 낼 수가 없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아부 법안이다 이렇게 네. 공격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해산되면 민주당 일당 체제다. 민주당이 공산당을 꿈꾸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김 교수님, 일단은 탄핵이 인용되면은 국민의힘은 선거도 나오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불필요한 정쟁 법안이라고 보고요.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아부 법안이라고 했는데 네. 저는 오히려 이거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준석 의원에 대한 헌정 법안이거든요. 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결국 후보를 못 내게 되면 네. 이재명 대 이준석 구도가 그럴 치러지는 수도 거잖아요. 있겠군요. 왜냐하면 야당에서는 어쨌든 야당 후보 단일화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나오고 그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나오게 되면 결국은 이준석 의원에 대한 헌정 법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불필요한 정쟁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런 것들 오히려 상대 당에 대한 어떤 정적 죽이기 그는 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 전에 보면 이번에도 보면 아마 다음 달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어떤 재보궐선거의 어떤 선거 사유를 제시한 정당에서는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했는데 그것조차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의 구로구청장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지 않기로 됐는데 네. 저는 그것부터 좀 실천을 하고 어떤 대통령 후보를 낼까 내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서재원 부위원장님, 일단 민주당은 여기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고 이게 그냥 개별 의원의 법안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개별 의원의 자체적인 법안이죠. 뭐 누가 시켜서나 뭐 판단해서가 아니고 본인이 네. 이제 필요하다 본 것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네이밍이 국민안심법이다. 사실 제2의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했으면 더 국민들이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것은 국민의힘을 지칭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진짜 그렇지만 어느 정당이 향후에는 국민의힘이 야당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과 여당은 공동 책임을 하게 되는데 12월 3일 같은 비상계엄을 했던 그 리스크, 그 시스템적으로 법안으로 막을 필요가 있거든요. 정말 그 12월 3일에 돌아갔을 때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이 만약에 150명, 180명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당시에 아마 그걸 2시간 동안 막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지금 또 내란에게 단정할 수 없지만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점 봐서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국민의힘이 얘기가 하게 되면 네. 국민의힘이 힘도 그렇고 민주당 그렇고 다음번 대통령부터 적용하자고 하면 되는 네.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특정하게 국민의힘의 어떤 그 뭐 후보를 내지 말라는 그런 법안이 아니고 미래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비상계엄 같은 일은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입법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보죠. 이 여권의 잠룡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당이 광화문등에 설치한 이 천막이 불법이라며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윤정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SNS를 통해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야당과 민노총이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설치한 천막이 불법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서울시와 종로구가 이 구두로 철거를 계고했지만 야당이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파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과 시민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서재원 부위원장님. 네. 오세훈 시장이 불법 천막을 좀 지시한 거, 철거를 지시한 거는 이게 시장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조치인가요? 조기 대선으로 봐야 되나요? 야당의 어떤 운동을 좀 막는 조치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곤혹하기 때문에 이제 또 프레임을 또 전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대선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기 대선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행보한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앞에는 최소한 여당이라는 단어도 붙였어야 되죠.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물론 집회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집회 신고했을 때는 천막 설치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날씨가 춥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음료수도 제공하고 또 화장실도 이런 것도 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말 우리나라 국가가 위기고 지금 이제 헌재 판단이 내려진 이 시기에서는 집회 신고가 있고 천막이 있지만 안정상 그리고 불필요함 없게 그리고 평화적인 시위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장으로서 관리 감독하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겠다가 거꾸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지금의 멘트가 맞지. 야당과 민노총의 불법이라고 하면 그럼 여당과 좀 그렇지만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서도 현수막도 설치하고 불법 천막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회 신고한 이후에서는 판례에서도 그거는 조금 이제 보장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서는 저는 조금 안정상 그리고 어떤 이제 불편함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내시는 게 저는 서울시장의 적극적 시정 행위라고 보는 것이죠. 자, 김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거꾸로 이 철거할 게 아니라 좀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서지현 위원장이 대구에서 올라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강화문 앞에 인도에 지금 한 40여 개의 천막이 설치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니는 우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있고 특히 광화문 같은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K컬처의 어떤 문화 선진국인 줄 알고 왔는데 인도에 엄청나게 많은 천막이 놓여 있고 막 농성을 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떤 신고가 되고 정상적인 어떤 집회에 대해서는 다 허용을 하는 게 맞죠. 좀 저렇게 불법 천막들이 계속 있게 되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굉장히 오랫동안 네 번째 지금 서울시장을 하면서 1000만 관광 시대를 열겠다는 게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저런 K컬처를 보러 왔다가 저런 이제 농성하고 어떤 불법 집회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속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특히 저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은 보수 본색 이미지도 좀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예 왜 저렇게 무법천지를 그대로 방치하느냐 하는 이런 어떤 보수층이나 아니면 서울 시민들의 불만들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 그다음 오세훈 시장이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처리하는데 밍밍하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뭐 이거 잘못된 부분에 있으면 단호하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그냥 조금 유약하게 하다 보니 아마 본인 나름대로도 보면 서울시장으로서 어떤 강한 리더십도 이번 기회에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닐까. 네, 부위원장님. 예, 그러니까 저도 뭐 대구에 있지만 계속 매주 서울 집회 참석하고 네. 있으면 그 현장에 있었고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불편하죠. 그래 불편하고 도보로 지나가고 저도 그 안에 들어가 있자면 불편합니다. 그러나 지금 비상계엄을 이렇게 어떤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재판이 시기가 계속 늦어지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일 정도의 조금 불편함을 좀 참고 정말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지 10년의 대한민국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안전 그리고 시행 즉 헌재 판결을 빨리 하라는 게 서울시장의 역할인 것이지 지금 야당과 그리고 민노총 특정 단체를 불법으로 낙인 찍고 반국가 단체처럼 낙인 찍으면서 천막 설치에 대해서만 경고하고 또 뭐 현금적으로 막 여러 가지 금전적인 거라지 변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 대목이긴 합니다. 자, 다음 얘기 좀 해볼 텐데 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목소리 한번 들어봤습니다만 이 조기 대선 염두에 두고서 계속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한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김 교수님 일단 지금 한동훈 대표가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조계종 방문해서 총무원장을 지금 예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모습인데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행보, 뭐 윤 대통령 판결을 뭐랄까 인용으로 생각한다고 보고 계속 이 행보를 이어간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어서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뭐 굉장히 한동훈 전 대표가 보면 대표 시절에 굉장히 본인이 적극적으로 탄핵에 찬성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선택이 옳았다는 부분으로 본다면 조기 대선이 당연히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보면 이제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했고 오늘 이제 뭐 조계종을 방문한 걸 보면 결국은 나홀로 대선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걸로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저게 조금 정치 도의상 맞는지 이래 물어보고 싶은 게 어쨌든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하고 있고 아마 주말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우리 보수 지지층들이나 아니면 당원들이 나와서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 어떤 대선 행보 차원에서 중도층에 어떤 호소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은 그래도 어떤 당원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좀 설득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보이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전 두 개의 길이 놓여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걸까요? 한동훈 대표 앞에는 유승민의 길이 있고 권성동의 길이 있거든요. 네. 유승민 아, 대표 같은 그렇군요. 경우는 그때 박근혜 대표 때 탄핵에 찬성하고 배신자 프레임으로 가게 됐고요. 그때 보면 유승민 전 의원도 보면 내 선택이 옳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돼야 된다 입장이 됐는데 결국 배신자의 길을 걸었고 오히려 권성동의 길 같은 경우에는 권성동 위원장이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탄핵 소추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해서 어떤 정치적 대화해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이제 유승민의 길을 걸을 것인지 권성동의 길을 걸을 것인지 저는 좀 판단을 해야 되고 지금 본인이 그래도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파면된다면 과연 본인이 과연 그 당에서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나오는 것이 네. 정치 도의상으로 맞는지 차라리 지금쯤엔 대선 전국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국민의힘 당원들에 대해서는 네. 백의종군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는 것이 정치 도의상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면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면 당내 경선도 있지 않습니까? 경선을 통과해야 하는 문제인데 탄핵 선고를 임박해 놓은 시점에서 이렇게 행보를 계속 이어간다는 것도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하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기 굉장히 좀 불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아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 콘서트를 했는데 서울에서 하고 부산에서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대구를 못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대구에서 북 콘서트를 할 수 있고 네. 만약에 저는 대구에서 북 콘서트를 하게 된다면 탄핵에 반대하는 굉장히 많은 지지층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대선 행보를 할 게 아니고 네. 지금은 좀 자중하면서 어쨌든 탄핵에 반대하려고 지금 단식하고 있는 의원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과연 나홀로 대선 행보를 하는 것이 맞는지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행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윤정 기자, 지금 보면 또 다른 잠룡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예방을 진행을 했으니까 지금도 만남이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네, 지금 보이는데 영상 나오고 있군요. 네,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은 들어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여권 주자 가운데서는 오세훈 그리고 홍준표 시장 또 김문수 장관에 이어서 네 번째로 지금 회동을 하는 건데요. 네.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주에는 보수 텃밭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기도 했었죠. 오늘의 이 예방도 어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 보수 세력을 잡겠다라는 새 결집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서재원 부위원장님 생각도 상대 당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궁금한데 최근에 여권의 잠룡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계속해서 예방하고 있는데 이 대선에 나가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뭐 한편은 없겠죠. 사실 이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네. 저는 지금 뭐 냉정히 봤을 때는 국민의힘 잠룡 후보가 불리한 겁니다. 사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해는 하는데 네. 좀 이제 방식과 대상이 잘못되었다. 저는 정말 대선 후보라면 정말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구 경북 좋습니다. 대구 경북에 가서 구미도 좋지만 대구도 여러 가지 뭐 시장 많잖아요. 서문시장도 있고 칠성시장도 있으면 그곳에 가서 한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답이 나올 것이다. 지금 굉장히 12월 3일 계엄 이후에 매출이 30-40% 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빚으로 해서 버틴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물론 저런 훌륭하신 뭐 기존의 어떤 리더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만나시는 것이 저는 대선 잠룡 후보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소양이고 원칙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가 약간 미국 정치와 맞물려서 굉장히 엄중한 상황을 맞았다는 부분인데 윤정 기자, 일단 미국 에너지부에서 올해 1월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추가됐음에도 정부가 이거를 2달간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며칠 전에 좀 안 것으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피해가 클 수도 있다, 우려가 많이 나온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민간 국가 분류 단계가 이 3단계로 구분이 되는 걸로 알려졌는데 북한, 이란 등이 테러 지원국으로 또 중국, 러시아는 위험 국가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가운데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대만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일종의 경쟁 국가로 분류한 개념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스라엘이 미국의 우방국이고 또 대만도 미국과 준동맹 국가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이 민감 국가 리스트에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동맹국은 우리가 유일합니다. 네. 이 미국은 민감 국가로 지정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최근에 핵 무장론이 증폭되는 것 등이 이유가 됐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지배적인 상황이고요. 이 발효 시점은 다음 달 15일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이 2달 동안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한 달밖에 안 것으로 남았습니다.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 11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발언 들어보시죠.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걸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에너지부에서 다시 자체 내부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 어떻게 보면은 내부 경위가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또 심각하지 않은 어떤 요인 때문에 생기는 일회성 그걸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예단하지는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네, 물론 이 민감 국가 리스트에 들어갔다. 이것이 한미 협력을 근본적으로 제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이 앞으로 군사 기밀 정보 공유 그리고 원자력과 이 첨단 분야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 김 교수님 굉장히 좀 큰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오늘 조간신문의 모든 일면에 나왔었는데 일단은 대미 외교 공백이 생긴 거 아니냐. 임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서 일단 정상 외교 공백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결국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주 굉장히 심각한 단계라고 봐야 네. 되고요. 대통령이 탄핵되고 국무총리까지 탄핵당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조태열 외무부가 완전히 미국 정부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난 1월 달 지정을 하고 다음 달 15일 날 발효되는데도 불구하고 까마득히 몰랐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한국 외무부를 완전 패싱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 이유도 지금 명백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썰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중에서 핵무장을 추진했다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갔을 때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핵협의 그룹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 북한에서 계속 핵 도발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에서 나름대로 핵 우산을 제공하고 전술핵 재배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테니 앞으로 남한에서 특히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은 핵 무장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 때문에 약간은 웨스팅하우스라는 곳하고 원전 기술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보면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아랍에미레이트에 우리가 원전 한 20조 정도 수출했을 때 그때도 보면 그 비슷한 어떤 소송이 붙어가지고 충분하게 어떤 화해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패싱하는 이유는 결국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는 날 군대가 움직였는데 어떤 전시 작전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 정부에서 까마득히 몰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한 미 대사가 조태열 예무부 장관에게 수차례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하게 전화를 했는데 조태열 예무부뿐만 아니라 모두가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완전 패싱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볼 때는 저는 한국 외무부에 대해서 또는 한국 정부에 보내는 굉장히 경고의 신호다. 일종의 굉장히 강력한 경고 신호라고 보고요. 그것도 일단 트럼프 현 정부가 아니라 이전 바이든 정부가 그러니까 12월 3일에 이르렀고 바이든 정부가 1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예. 저는 비상기업 사태와 직결된 미국 정부가 패싱된 것에 대한 어떤 한국 어떤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엄중한 상황이라 좀 해결이 좀 시급한 상황 같아 보이는데 여야는 여기에 대해서 원인 제공을 서로 했다. 내탁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테러 지원국이어서 위험 국가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습니다.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동맹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또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이런 민간 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핵무장론 보기는 그럴듯하지요. 핵무장을 하려면 국제 경제 제재를 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합니다. 민간 국가 지정이 지난 1월 달에 이루어졌는데도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했고 알아보라고 했더니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게 과연 정부입니까? 네, 양당이 조금 전에 대표가 얘기한 부분인데 일단은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내란과 윤 대통령 자체 핵개발 주장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탄핵 남발, 국정 혼란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부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뢰가 무너져서 한미 동맹에 어떤 균열이 있는 건 분명히 심각한 위기인 것인데 네. 이것을 민주당 탓, 특히 탄핵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이다. 그리고 시기가 올해 1월이잖아요. 계속 저렇게 탄핵 탓이라고 하면 우리 민주당이 29번 탄핵했고 또 북한 탓이라고 이재명 대표 탓이라고 한다면 2년 전에 재판 시작할 때 민간국가 지정 논의가 됐고 지정이 되었으면 받아들이겠지만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못 믿겠다는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술핵 재배치 더 나가서 자체 핵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12월 3일 비상계엄을 봤을 때는 이게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는 국가라고 판단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무너지기 때문에 민간 국가로 지정했고 한 달 즉 4월 15일까지는 지켜보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제가 박근혜 정부 때도 제가 공교롭게 해외 유학 시절에 있었는데 그때는 탄핵됐다고 해서 막 해외에서 한국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탄핵 즉 인용되었을 때 야 대한민국 정말 멋있다. 왜? 평화롭게 정말 유혈 사태가 아니고 대통령의 자리도 평화롭게 네. 민주적인 절차로 했기 때문에 신뢰를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민간국가 지정은 계엄 탓, 특히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대통령 탓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김 교수님, 일단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다음 달 15일, 한 달이 이제 꽤 남지 않은 시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원인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더 좀 난감한 것 같아요.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 그 어떤 탄핵 선고 이전에 빨리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그나마 이 대미통 또 뭐 주미 대사도 지냈고요. 주미 대사 지내고 뭐 통상교섭본부장 뭐 다 지냈기 때문에 그나마 한덕수 총리라도 빨리 지금과 복귀가 돼야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야 지도부 같은 경우는 진짜 굉장히 답답하고 한심한 상황인 게 지금 여야 지도부 있던 인적 구성 면면을 보면 외교 전문가가 아무도 없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 그다음 권영세 비대위원장 다 검사 출신의 정치인들이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야 지도부의 외교 전문가, 특히 미국 전문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원인 진단도 틀렸고 결국 해법도 틀렸고 생각보다 이상한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이 미국 어떤 이 사태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이 부분에 대한 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는 보면 환율 조작 관찰국으로 누리에 지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연두교서에서 한국은 미국보다 관세를 4배를 더 받는다고 지금 선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부분보다 더 큰 어떤 트럼프발 토네이도가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야 간에도 초당적으로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함께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맞고 특히 기업들이 갖고 있는 미국 내 어떤 인적 네트워크 자산을 네. 총동원해서 지금 이건 민간이 다 합동해서 막아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재원 부위원장께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통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먼저 뭐 인용이든 기각이든 빨리 내려서 이런 리스크를 조금 감내하고 좀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무총리제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온다고 해서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핵심의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 파면 결정 나고 나서 신속하게 또 이후에 된다. 그리고 이후에 또 국정에 누가 이제 여가 야가 되게 됐을 때 그때는 협의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민간 국가 지정돼서 한 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서로 이제 니타 내타 공방보다는 해결하는 데 초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에선 스타벅스가 고객에게 뜨거운 커피를 주다 화상을 입히는 바람에 5천만 달러, 한화 약 727억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지난 2020년 미국 LA의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 차 안에서 배달기사가 직원에게 뜨거운 커피 석 잔을 전달받는데요. 그런데 컵이 잘 고정되지 않았던 건지 커피가 그만 무릎에 쏟아집니다. 뜨거움에 몸부림을 치는 모습인데요.
배달기사는 뜨거운 커피의 뚜껑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용기가 떨어졌다 주장하며 이번 사고로 생식기와 허벅지 안쪽에 3도 화상을 입었고 2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일부 신체는 재기능을 하지 못한다 호소했습니다. 결국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요. 5년 만에 이 법원은 스타벅스가 배달기사에게 한화 약 72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 측은 고객의 피해는 공감하지만 배상금이 과도하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하네요.